전국에 계신 물생활러 여러분, 관상새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빠입니다. 지난 영상 생이새우, 비슈림프, 슬라웨시 1편에서는 생이새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생이새우 완벽 정복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노랭이, 골든백, 체리새우, 블러드메리, 블루벨벳, 오렌지릴리, 레드릴리 등 화려한 색상을 가졌으면서도 초보자가 대충 수돗물만 받아 물잡이만 해도 뽀래거리며 잘 사는 아주 기특한 녀석들이었죠.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나도 드디어 새우집사가 되었다 라며 뿌듯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레벨업을 해볼 시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물생활러의 눈은 끊임없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악, 악. 생이새우들이 어항가득 바글거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제는 다른 새우들에게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죠. 흐흐. 생이새우와는 차원이 다른 선명함과 왜인지 모를 고급스러움을 지닌 녀석들에게 눈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물생활에 깊게 빠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고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결국 다시 도전하게 만든다는 새우. 바로 비시림프와 슬라웨시 새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름들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키워보려는 도전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고 도전했다가 어항이 폭망한 분들도 계실 테고 어항이 폭망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을 3번 치며 이렇게 말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각. 오늘은 단순한 품종 소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비시림프와 슬라웨시를 왜 생이새우처럼 키우면 일주일도 안 되어 전멸하는지, 무엇이 수질 환경을 극단적으로 바꾸어 놓은 건지, 그리고 이 까다로운 녀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어항에서 수백 마리의 치새우들이 바글거리는 폭번의 기적을 보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내 탓이요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는 없지만 재미있게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1. 비쉬림프. 탄생과 역사. 가장 먼저 파헤쳐볼 주인공은 관상새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비쉬림프 무리입니다. 학명으로는 카리디나 로게만니 계열에 속하는 친구들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생이새우가 네오카리디나 계열이라면 비쉬림프는 카리디나 계열입니다. 같은 민물새우이지만 완전히 다른 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새우라는 말은 서로 교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종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쉬림프는 이름에 왜 벌을 뜻하는 비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왜 비쉬림프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관상새우를 키우시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도도 모르면서 관상새우 좀 안다, 내가 비쉬림프 전문가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바보 똥개. 엘빠의 물수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비쉬림프라는 이름의 뜻과 역사를 알게 되시는 거고요. 어디 가서 비쉬림프가 왜 비쉬림프인지 물어도 보시고 모른다면 바보야, 똥개야 라고 놀리세. 비쉬림프라는 이름은 꿀벌을 연상시키는 흑백 줄무늬 패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해 패턴을 보고 비슷해서 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죠. 비쉬림프는 1990년대 초 관상용으로 선택, 교배되기 시작한 카리디나 로게만니 계열의 새우로 이후 일본, 대만, 독일 등의 브리더들에 의해 크리스탈 레드비, 이게 CRS죠. 타이완비, 블루볼트 등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상새우에 미쳐 있어서 정말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때 봤던 자료를 다시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원래 이 녀석들의 고향은 홍콩과 중국 남부 광둥성의 산간개울이 원서식지입니다. 이게 논문에 나온 표현대로 보면 홍콩과 중국 남부 광둥성의 산간계류로서 맑고 차가우며 산소가 풍부한 작은 개울에서 서식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발간된 아티클을 보면 To be or not to be on some ornamental shrimp from Guangdong province, southern China and Hong Kong essay야 with descriptions of 3 new species 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거든요. 이게 제목이 재밌습니다. 꿀벌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중국 남부 광둥성과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서식하는 관상용 새우에 대한 연구 및 신종 3종에 대한 설명이라는 논문인데 이외의 아티클들을 봐도 다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비쉬림프의 야생에서의 모습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고요. 수풀이나 바위 사이에 숨어서 천적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투명한 몸에 검은색과 어두운 갈색 줄무늬가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지금의 원종 타이거 새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고요. 비슷한 모양이지만 패턴이 깔끔하게 들어간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야생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땅속에 사는 벌을 닮았다고 해서 원종 비쉬림프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이런 거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혹시 저만 재밌나요? 그래도 들으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새우는 뭐다? 암기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로는 199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새우 양식업자였던 스즈키 히사야스라는 분의 어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검은색 원종 비시림프 중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온몸에 선명한 붉은 줄무늬를 가진 녀석이 딱 한 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보통 자연계에서 이런 돌연변이는 천적의 눈에 금방 발견되어 잡아먹히거나 대가 끊기기 마련일 텐데, 이 브리더는 이 붉은 개체를 격리하고 수년에 걸쳐서 선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붉은색과 흰색의 밴드가 수놓아진 전 세계 관상새우계를 뒤흔든 레전드 새우 CRS 크리스탈 레드 슈림프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스즈키 히사야스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나도 억만장자 되고 싶. 이 CRS의 탄생은 단순한 품종 고정을 넘어 관상새우 브리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색 밴드가 얼마나 굵은지, 흰색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하얀 색상이 온몸을 덮으면 모스라라고 부르며 한 마리에 수십,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브리더들은 검은색 패턴의 CBS, 흑비죠. 그리고 대만에서 개량된 짙은 푸른빛과 광택을 지닌 킹콩 계열들과 블루볼트를 만들어냈고, 그 후에 차근차근 타이거 새우들과의 교잡 및 선별을 통해 마치 물고기의 뼈 모양을 닮은 갤럭시 피쉬본 등을 망토로 덮은 듯한 새우, 보아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전문 브리더들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양한 새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슈림프의 사육 환경, 왜 약산성이어야 하는가? 지금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엘빠님, 수족관에서 너무 예뻐서 레드비를 데리고 왔는데 왜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 죽을까요? 수돗물 염소도 제거하고 생이새우랑 똑같이 키웠는데 왜 죽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이새우와 비시림프는 좋아하는 물의 성질이 다릅니다. 생존 환경이 다릅니다. 원종 비시림프의 고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오염되지 않은 깊은 산속, 나뭇잎이 떨어져 썩으면서 유기산이 풍부하게 녹아있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계곡물입니다. 이 환경을 숫자로 표현하면 세 가지 핵심 공식이 나옵니다. 첫째, pH 5.5에서 6.5의 약산성의 수질. 이게 생이새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비슈림프는 반드시 약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pH 5.5에서 6.5 범위가 이상적이고 7.0 이상의 중성에서 번식이 잘 되지 않거나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TDS 80에서 120 정도. TDS가 높으면 비슈림프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아로물이나 정수기물을 사용하고 TDS를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TDS 농도,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이 연수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 GH 값이 4에서 6 정도 되어야 하는데요. GH는 미네랄의 총량을 말하고요. 이 GH 값이 맞아야 새우들은 탈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농도를 대략 측정하기 쉽도록 TDS 수치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치가 TDS 80에서 120 정도다, 이 말이죠. 밑줄 쫙. 흐흐. 그리고 TDS와 GH 값을 맞추기 위해 미네업과 같은 미네랄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슈림프를 키울 때 아로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수돗물은 정수 과정을 거치면서 배관 부식을 막기 위해 pH 7.0에서 7.4 사이의 중성 내지 약알칼리성으로 맞춰져서 나옵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미네랄 성분이 많아 경도가 높죠. 이런 물에 비슈림프를 퐁당 집어넣으면 새우들은 급격한 수질 쇼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녹아내리듯 죽게 되는 거죠. 셋째, 온도는 22도에서 25도로 맞출 것. 새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생이새우도 그렇지만 생이새우보다 비슈림프가 더위에 더 쥐약입니다. 22에서 25도가 생존과 번식에 최적이며 26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새우들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28도가 넘는 한여름이 되면 어항 속의 용존 산소량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유익한 여과 박테리아들도 사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암모니아 수치가 치솟아 오르겠죠? 그러면 새우들이 집단 폐사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슈림프를 키우려는 분들에게는 여름철 어항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냉각팬이나 설정 온도를 칼같이 유지해주는 소형 냉각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적의 수질 속에서 포란한 암컷이 배에 알을 가득 품고 어느 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치새우들이 어항을 뒤덮는 폭번의 순간을 맞이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과 노력이 짜릿한 성취감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폭버니닷. 2. 슬라웨시 새우. 자, 시원하고 부드러운 산성물을 좋아하는 비슈림프의 세계를 둘러보았으니 이제 완전히 반대편 극단에 서 있는 또 다른 새우의 세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모양을 한 섬 슬라웨시의 고대 호수공원에서 온 슬라웨시 새우들입니다. 한국어로는 술라웨시, 슬라웨시 두 가지로 불리는데 오늘은 슬라웨시로 통일하겠습니다. 슬라웨시 새우는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의 고대 화산 호수들, 주로 마타노 호수, 포소 호수, 토우티 호수에서만 서식하는 민물 새우입니다. 이 호수들은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아주 오래된 호수들로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이루면서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생물들을 탄생시켰는데요. 슬라웨시 새우가 학계에 소개된 건 비교적 최근인 2007년이에요. 독일의 수족관 용품 기업 데너리가 후원한 탐사대가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기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중 대표종인 카리디나 슈림프는 데너리의 이름을 딴 학명을 받게 되어서 카리디나 데너리라고 불립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브리더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이 화려한 원색과 패턴은 열대바다 산호초에 사는 바다새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민물에 산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슬라웨시 카리디나인데요. 슬라웨시 새우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한 붉은색 몸에 흰색 점들이 박혀있는 패턴이 정말 강렬하고 아름답죠. 게다가 앞다리가 흰색이어서 마치 흰색 글러브를 착용한 것 같습니다. 새우들이 펀치질을 하면 흰색 권투 글러브를 끼고 원투, 원투 하는 것 같아서 화이트 글러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화이트 오키드 슈림프, 할리퀸 슈림프, 갤럭시 슬라웨시 슈림프 등등 여러 종류가 있고요. 저도 슬라웨시 어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건 사육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웨시 새우의 사육 환경. 슬라웨시 새우는 관상새우계의 이쁜이인 동시에 최고의 카치리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의 고향인 슬라웨시 고대 호수들은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수질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들은 화산지대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의 화산암으로부터 마그네슘, 칼슘, 소듐 등 수많은 알칼리성 미네랄 성분들이 끊임없이 용출됩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첫째, pH 7.5에서 8.5 이상의 강력한 약알칼리성 수질이어야 한다. 비슈림프가 약산성을 원하는 반면 슬라웨시는 중성에서 알칼리성을 원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이 녀석들이 살던 호수의 pH는 자연적으로 8.0에서 8.5 정도예요. 이 환경을 재현해줘야 슬라웨시 새우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경도는 높고 탄산 경도는 낮은 독특한 미네랄 밸런스를 만들어야 한다. 슬라웨시 새우는 적당한 미네랄이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TDS로 따지자면 200에서 300 정도가 적합한데 이 수치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GH와 KH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슬라웨시 전용 미네랄을 RO수에 녹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수돗물이나 정수기물을 그대로 쓰면 성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죽이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셋째, 27에서 30도의 높은 수온이어야 한다. 슬라웨시 새우는 열대지방 출신이어서 높은 수온을 선호합니다. 27에서 30도가 최적이에요. 이건 생이새우나 비시림프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비시림프는 서늘하게 키워야 하는데 슬라웨시는 따뜻하게 키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종류를 같은 어항에서 절대 같이 키울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어항에 히터를 계속 틀어줘야 합니다. 전기세 폭탄. 넷째, 완벽한 바이오필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슬라웨시 새우의 주 먹이는 어항 바닥과 돌, 유목 표면에 형성되는 바이오필름입니다. 바이오필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생물막으로 어항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풍부하게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잡이가 오래되고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물잡이는 6에서 8주 정도를 하고 이끼가 충분히 생겨야 가능합니다. 슬라웨시 새우들은 사료를 준다고 막 잘 먹는 녀석이 아니거든요. 벽면이나 바닥재에 붙은 이끼를 먹습니다. 슬라웨시 새우를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라웨시 새우는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추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질 세팅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생이새우나 비시림프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야 해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번식이 느립니다. 생이새우가 폭번의 제왕이라면 슬라웨시는 번식이 매우 느립니다.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도 적고 성장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관상새우인데 관상이 어렵습니다.
슬라웨시들은 숨는 걸 워낙 좋아합니다. 저처럼 부끄러움이 많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흐흐. 적응이 되고 어항이 안정되면 밖으로 나오지만 처음에는 구입하고도 이게 살아있나? 다 죽었나 싶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절대로 비싼 슬라웨시들을 분양받지 마시고 저렴한 녀석들을 분양받아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꼭 이 말 기억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흐흐. 오늘은 비시림프와 슬라웨시 새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바였습니다.